가격 떨어질 거라는 말을 왜 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까지는 공급이라는 여건은 나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러신 건지 좀 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 여건을 지금 볼 차례인데 네네. 공급에는 크게 기존 주택 공급이 있고 신규 네. 주택 공급이 있겠죠. 예. 근데 기존 주택 공급이 이 다주택자들의 공급이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지금까지의 금융 정책,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이 매도로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심장한 사실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네네. 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잠깐 보실지 네네네. 모르겠어요. 그냥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네. 그냥 보여드리면 결국 다주택자들을 매매로 이끌어야 매도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가격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도 안 하고 증여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다 증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진짜. 시장에 혼란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주택 공급 중에 다주택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다주택자 여봤어야 고위공직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네. 할 텐데 네. 평생 재테크에 신경도 안 써본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만들었으니 네. 그러면 그들이 다주택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면 이들이 집 팔게 만들겠네, 이 생각을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 다주택자들의 공급이 부족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규 네. 주택 공급인데요. 네네네. 건설사들이 분양을 한다. 그러면 1순위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가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럼 인허가를 받은 인허가 건수가 국토교통부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인허가 건수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네. 여러분들은 못 보시지만 우리 대표님께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인허가 건수가 이게 네네. 명확하시죠? 2020년까지 인허가 건수가 줄었죠. 이게 중요한 팩트인데요. 네네. 말씀드려보면 인허가 건수는 정확히 2년에서 3년 후에 분양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게 인허가 건수죠. 네네네. 그러면 이 팩트를 놓고 공급 폭탄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왜 했냐 얘기야, 그 얘기를. 2020년까지 인허가 건수가 줄었다면 아파트 신규 주택 공급량은 2022년까지는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네. 왜 공급 폭탄이라는 말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 떨어질 거라는 말을 왜 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까지는 공급이라는 여건은 나름 주택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도 나름 괜찮고 공급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떠받치는 여건이었는데 네네. 앞에 말씀드렸던 이 기준금리나 거시경제 여건은 21년부터 손을 떼고 이거 두 손으로 들다가 한 손을 떼는 게 21년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되죠. 네네네. 22년에 이걸 눌러요. 눌러서. 근데 이러다가 이 오른손도 힘이 빠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매수세가 약해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 공급자도 계속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 정부의,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들이 단행이 되어 왔는데 이 효과가 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나요. 하반기부터 조금씩. 네네. 올 하반기. 공급량이 늘기 시작해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떠받드는 역할이었는데 공급이 이제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 그 대통령 후보자들, 네네네. 후보자들 둘 다 똑같은 공약이 공급 확대예요. 그렇죠. 310만 호, 250만 호 임대 아파트. 공급하겠다. 네. 예. 그러니까 공급량은 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나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매수세는 이제 좀 약해지고 그쵸. 매수하려는 의지가 없어지고 네. 공급량은 이제 22년 하반기 또 많아져요. 많아지고. 다시 말하면 오른팔마저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시점이 22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교수님께서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임대 아파트를 더 지금 짓겠다고 공약을 막 계속 저렇게 하시니까 네. 하겠다고 진행 중인데도 되게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2022년도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네 번째 네. 마지막에 그 정책 측면에서도 네. 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결국 거시경제 여건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정책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잖아요. 네. 누가 당선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뚜껑 열어봐야죠. 그래서 저는 네. 그 어떤 선호도 말씀을 안 드리고 네. 선호도 없습니다. 네네. 근데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보실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대선 후보 2명이 둘 다 공급량을 늘리겠다. 공급 개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네네. 공급량은 늘리겠다라는 컨셉은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집 없는 자가 집을 갖게 만들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공급량은 늘어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후보의 컨셉이 다른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을 잡겠다라는 기조를 문재인 정부랑 같이 가져갑니다. 민주당의 이 진보당의 컨셉은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네.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목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다른 얘기고. 자, 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이 최저임금의 대상자들이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겠다, 좀 소득이 늘어나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목표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제가 진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지 자체는 어쨌든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역시 가격 상승 압력을 더 억누르는 그런 부동산 규제책들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네.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관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보수 정부는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책의 기조가 분배냐 성장이냐. 근데 진보 정당은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합니다만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하고 못 가진 자가 집 살 수 있게 만드는 네. 이런 초점을 두는가 하면 이 보수 정당은 박근혜 정부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를 활성화, 성장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경기 회복에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그러니까 분배도 중요하지만 성장에 더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고 분배라는 것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 가능한 거니까 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책들을 완화할 수밖에 없겠죠. 세금 완화라든지. 그렇죠. 예. 세금도 그렇고요. 초과 증축허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그러니까 네. 이런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어떻게 수요 공급에 더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상승폭 둔화가 더 둔화될지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정상적인 속도로 전환될지는 달려 있으나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둔화되는 흐름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고 그 두 정부에 따라서 정책의 상승 압력이냐 하방 압력이냐 이게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 그때 나는 어떻게 전략을 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이게 부동산과 정치 이거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우리 2022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누가 당선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네,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그냥 변수로 두지 않고 네네. 거시경제 여건과 수요 공급만 본다면 수요세가 좀 꺾였고요. 네. 공급세는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 둔화라는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가격 하락. 이런 기사를 보면 또 투자자들이 많이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고 매도하려고 물건을 내놨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 안 나가니까 또 가격을 좀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있는 그렇죠. 일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공급이라는 여건도 이 오른손도 힘이 빠지고 이 거시경제나 통화정책 여건도 좀 힘을 밑으로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둔화된다. 물론 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이 지표가 0에 가깝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지방 전국에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추이를 그냥 딱 실감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무슨 제로에 가깝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지역은 여전히 계속 상승하는데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강남 같은데. 그럼요. 이거 저는 이게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을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지역별 상승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0에 가깝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떠받치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들을 제외해놓고 보면 대부분 조정되기도 할 수 있겠다. 특히 저는 인구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구 소멸 도시 이런 도시나 이런 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 하락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지방 같은 곳은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살리기 위해서 엄청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좋은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이렇게 내 지역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죠 그대로였는데 뭐 어디는 올랐다 그러고 내렸다 그러고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 양극화가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것 같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양극화라는 것이 이미 벌어졌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설명 드리려면 또 2시간 걸리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책을 이제 잠깐 아주 저도 좀 요즘에 바빠가지고 계속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중간중간 저도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좀 이제 봤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러신 건지 좀 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 전제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 코로나19 전국에 유독 피해를 본 지역이에요. 그렇죠. 피해를 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자산 가치가 다 폭등했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폭등하지 않고 오히려 조정됐죠. 경매는 엄청 떨어졌어요. 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그럼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는 좀 다른 잣대로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진단할 때는 여기서도 그랬지만 미분양 주택 건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미분양 주택이 조정되면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많아질 땐 가격이 오르는 그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네. 수요 공급의 결과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줄었으니 가격이 폭등했을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아파트는. 네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공실률이라는 지표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19의 이 경제적 충격이 작용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충격이 있었겠죠. 근데 네. 고용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임금 근로자냐 비임금 근로자냐. 네. 근데 임금 근로자 말고요. 월급쟁이 근로자 말고 비임금 근로자 이들이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인데 네네. 이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30년간 설렁탕집 운영하시는 그 자영업자도 폐업이라는 문구를 걸어붙이면서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간보다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었고 특히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 강화할 때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폐업으로 연결된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뭐 오피스도 있고 중대형 상가도 있고 소형 상가도 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이 중대형 상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형 상가의 공실도 그리고 중대형 상가의 공실도 이 공실률이 폭등했었는데 네네. 21년 들어서 소형 상가의 공실률이 조정됐어요. 네. 근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같은 기간 더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라고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큰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폐업을 해요. 그런데 자영업자는 취업하지 않는다. 자영업은 다시 자영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창업하는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작은 영세 어떻게 보면 조그만 식당으로 창업하는 거예요. 1인 식당 주량하시는 네. 거죠. 실제 이 자영업자도 한 명 이상 데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있고 혼자 자영업을 하는 자영자가 있는데 네. 이 고용주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네. 1인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가지고 이 숫자를 해석해 본다면 결국 대형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소형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소형 상가의 공실률은 조금 조정됐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변화 속에 이제 조만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 코로나19라는 이 방역을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풍토병처럼 네. 감기 걸렸다고 정부가 통제하지 않잖아요. 네네. 마치 그런 모습으로 선거 이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대폭 완화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대략 3월에서 4월을 기점으로 공실률이 떨어집니다.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업 열기가 다시 살아나요. 폐업 열기가 주춤해지고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가격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지점이 대략 한 3, 4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가격은 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론 급격한 상승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구조가. 네네. 그러나 다시 이제 저점을 뒤로하고 회복되는 구간을 맞이하는 시점. 그래도 상업용은 22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 분야에서 이 상가를 내가 사서 월세를 받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내가 상가를 어느 시절에 이제 사서 그렇게 더 많은 수익을 불릴 수 있느냐 가보면 다 공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상가를 매입을 해서 월세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네.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체감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 관심 있는 그 지역에서 공실률이 너무 높았는데 네네. 여기저기 다 공실인데 네네. 조금씩 채워지네 하는 그런 감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를 보지만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 네. 그런 기조가 있기 시작할 때 그런 지점이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말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거죠. 상가를 사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고, 예, 나는 잠을 자도 돈이 들어오고, 막 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엄청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런 측면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게 줄어드는 지역도 있고 또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예, 그래서 인구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예, 부동산 관점에서 인구 변화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인구 변화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은 마치 저도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조영태 교수님, 인구 최고 전문가죠. 이분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정해진 미래. 그러니까 인구의 흐름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는 곧 수요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인구는 감소할지언정 중요합니다. 가구 수가 늘어난다.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소형주택 중심으로 주택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22년, 23년 연내가 아니라 인구라는 면만 보면 장기적으로 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세는 계속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가구가 증가한더라도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혀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인구는 주는데 어떻게 가구가 늘어나냐? 1, 2인 가구가 늘어서 그래요. 3, 4, 5인 가구는 줄고 1인 가구, 2인 가구는 굉장히 높게 상승세가 유지되고 규모가 계속 상승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구 수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인구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2050년, 60년까지 이미 통계청은 인구 추계를 했는데요. 네네. 인구의 이동 변화를 보시면 서울도 아니고요. 경기권을 중심으로 인구의 대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은 더 가시화될 거고요. 네. 인구는 감소하는데 인구가 경기도권으로 수도권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가격의 디커플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편입되고 또 소형주택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인구라는 컨셉에서만 보신다면 장기적으로 22년, 23년이 아니라 이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지역이 경기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분들한테 굉장히 좀 주요한 말씀이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제 종합적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1주택자로 만드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맞아요. 지금 같은 기조라면 무주택자로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 그 남는 돈을 뭐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대개 네. 보면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러분들께 정말 교수님께서 좋은 정보를 드리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와 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인터뷰의 이야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를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 안에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의 흐름, 어떤 자산을 내가 보유할까,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경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경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경제 공부를 좀 하시면서 경제의 흐름을 읽어나가면서 적어도 금리의 향방을 좀 보시면서 나의 재테크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각석 교수님 또 책도 많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책을 통해서 또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복마마 우리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 아주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